이미 인간보다도 싼 경우들이 훨씬 많아서 활발하게 보급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 재작년만 해도 거의 뭐 100대, 200대 수준이었던 게 이제는 거의 뭐 1000대 수준까지도 향해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계신 게 아닌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로봇이라는 게 점점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해지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이제 음식을 먹으러 갔더니 로봇이 서빙을 해주더라고요. 코로나 초기 때 속초에 유명한 데가 있어요. 물회로 유명한데 거기 가 서빙 로봇이 다 돌아다니는데 거기도 이제 서빙 로봇으로 해요? 거기가 제일 빨랐어요. 키오스크에 이어서 이건 두 번째 충격이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 세 번째 충격은 이제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든가 뭐 테슬라 로봇이라든가 보면서 아 시대가 진짜 빠르다 속도가. 맞아요. 이제는 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한 번 더 집중할 시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 유진투자증권의 양승윤 연구원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진투자증권에서 로봇 산업 담당하고 있는 양승입니다. 네, 로봇만 검색하면 이제 연구원님 나오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그 로봇의 매력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현대도 그렇고 LG도 그렇고 대기업들이 다 로봇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사실 진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국내 주요 대기업 중에서는 지금 로봇을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는 회사는 한 군데도 없을 정도로 다 이제 로봇에 관심을 갖고 이제 계시는 상황인 것 같고, 결국은 로봇이 미래이기 때문에 이게 안 할 수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저희가 이제 뭐 휴대폰 쓰고 있고 이제 자동차를 쓰고 있는데 사람들이 반드시 쓰게 될 그런 폼팩터가 무엇일까라고 하면은 가장 또 유망하게 떠오르고 있는 게 로봇이기 때문에 아직 뭐 미래 자체는 멀었다고는 하더라도 좀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관심 있게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로봇이 좀 투자 초기긴 하지만 그래도 어떤 기업이 가장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나요? 일단은 지금 국내 대기업들마다 조금씩 관심 갖고 계신 분야는 다르긴 한데 일단 네. 제일 관심 있게 이 사업에 먼저 들어와서 하고 계시는 회사는 아무래도 좀 LG전자 그리고 미국의 또 제일 유명한 로봇 회사죠.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투자를 했었던 현대자동차 그룹. 아니 개인 사재도 들어갔잖아요. 네, 거기는. 맞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또 차질을 출연하셔서 이제 투자를 하시기도 하셨었고, 뭐 그만큼 좀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도 이제 작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투자하고, 뭐 연초부터 해서 계속 이제 로봇은 이제 미래 산업이다,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좀 진목을 하고 계신 상황이어서, 일단은 요 세 개의 회사, 그리고 이제 네이버 정도 이렇게 가장 좀 네이버까지. 관심 있게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이버도 로봇에 유명해요? 네, 사실 네이버가 아무도 잘 모르십니다. 네이버가 로봇 하냐 되게 많이 여쭤보시는데 휴머노이드 쪽에서 제일 주목해야 될 회사가 네이버라고 지목을 하면서 한창 또 그때 이제 관심이 커졌었는데 네이버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이제 네이버의 이제 산하의 네이버 랩스에서 이제 선행 연구를 지금 이제 로봇 쪽으로 하고 계신 상황이고 뭐 엠비덱스라든지 아니면 이동 로봇이라든지 이런 사람 형태의 로봇 그리고 이제 서비스 로봇들 다 좀 개발을 하고 계셔서 이제 중동 쪽에서도 많이 좀 관심을 갖고 계셔가지고 자주 오면 기사도 많이 나오고 이제 그렇게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는 또 몰랐는데 말씀해 주셨네요. 근데 그러면 대기업들이 뭐 로봇 중에서도 여러 가지 로봇이 있잖아요. 특히 어떤 분야에 좀 집중 투자를 하고 있나요? 일단은 이제 기업들마다 좀 보고 계신 게 다르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아무래도 원래 하던 사업이랑 너무 뜬금없는 쪽으로는 저희가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제 관련 있는 쪽으로들 많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B2C 하던 회사면은 B2C 그리고 뭐 B2B 또는 뭐 모빌리티 하는 회사면은 뭐 모빌리티나 B2B 이제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뭐 LG전자를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아무래도 가전은 LG다 네. 이제 이렇게 저희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LG전자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 게 뭐 서빙 로봇이나 이제 이런 서비스 쪽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로봇들을 하고 계셔서 기존에 이제 LG전자 하던 그런 가전과 비슷한 관점에서 이 로봇 사업도 접근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뭐 현대자동차 그룹도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투자를 하긴 했지만은 또 자체적으로 이제 로봇 사업팀 같은 게 이제 있으셔가지고 거기서 개발하고 계신 거는 뭐 이동 로봇 바퀴 달려가지고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송해주거나 그리고 웨어러블 로봇도 요즘 많이 힘쓰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결국 웨어러블 로봇도 사람이 차고 이동하는데 쓰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 모빌리티 관점에서 이렇게 접근하고 계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막 서빙 로봇도 요즘에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우리 일상생활에 로봇이 어디까지 스며들었나요? 일단은 아예 한 3, 4년 전만 해도 로봇이라고 하면 사실 집에서 쓰는 청소기 로봇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로봇은 로봇이죠. 그것도. 예. 네, 맞아요. 아니, 점점 똑똑해지고 있어요, 로봇 청소기도. 사실 지금 제일 성공한 B2C 로봇은 청소기 로봇이다. 사실 요즘은 이제 집에서 청소기 로봇 안 쓰시는 가정이 없을 정도로 많이 이제 보급되고 쓰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일 성공한 서비스 로봇이라고 보고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씩 더 일상생활에 침투를 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 주신 뭐 서빙 로봇도 그렇고, 나중에 뭐 시간 되시면 마곡이나 발산 쪽으로 가보시면은 거기 점심시간 때마다 그 실외 배송 로봇들이 열심히 우와. 배달해주고 있어요. 저도 원래 이제 이야기만 듣고 기사로만 보다가 네. 이제 기업 탐방하느라 이제 갔었었는데 진짜 네.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이 돌아다니고 문턱 있으면 어떡해요? 알아서 넘어다니고. 오. 아, 넘어갈 수 있는 네. 정도예요? 그러면 약간 네. K2 전차처럼 이렇게 궤도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로봇도 있기는 한데 네. 이제 제가 봤던 로봇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그런 보도들도 많으니까 다 이렇게 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똑같이 로봇도 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형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점심때마다 이제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그러면은 보통 우리 건물 밑까지 내려가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엘베까지 그냥 타고 올라오시면 되잖아요. 정확한 포인트십니다. 그래서 로봇 회사들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이 많으세요. 우리가 진짜 끝까지 문 앞까지 올라가도록 해야 되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로봇으로 어쨌든 좀 간단하고 빠르게 그리고 싸게 배송을 해주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 오면은 이제 배송비가 좀 비싸더라도 끝까지 배송해주고, 만약에 근데 로봇이라고 하면은 조금 싼 대신 이제 배달이 오면은 밑에까지 좀 내려오는 그런 수고를 좀 해주기를 뭐 한다라든지, 약간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접근법이 둘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둘 다 지금 고민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저번에 한번 촬영 갔을 때 그걸 봤거든요. 이 엘리베이터랑 로봇이랑 연동을 하면 로봇이 엘리베이터 층을 누르더라고요. 네. 원래는 이제 통신으로 다 이게 엘리베이터를 호출을 하고 문을 열고 몇 층을 갈지 지시하고 할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엘리베이터 회사와 그런 통신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를 또 연결시켜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 약간 이제 그런 게 번거롭다 하면은 사람처럼 누르고 올라가자, 이제 이런 발상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로봇에다 아예 팔을 붙여가지고 뭐 층수도 누르고 열고 아니면 문 앞까지 가가지고 똑똑도 하고 이렇게도 하는 그런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렇게 로봇이 배달해주는 거에 대한 규제는 없나요? 상관없나요? 원래는 이제 규제라고 하는 것들이 많았었죠. 사실 이게 로봇 쪽에서 규제라고 하는 게 뭐 진짜 뭐 하지 마라 이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애초에 지금 로봇이 이제 막 새롭게 태동하고 있고 새로 나오는 형태의 것들이다 보니까 일단은 이것들에 대한 법적 규제도 없고,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런 법 테두리 안에서 활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거, 이제 이런 게 없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로봇이 활발하게 못 쓰였었던 건데, 아마 이제 이런 배송 로봇도 그런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아니면 뭐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이런 법규상 이걸 도대체 우리가 뭐로 지정을 하고 봐야 되는가, 이런 게 없었어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좀 활발하게 이제 이런 로봇 산업이 활성화되지 못했었던 건데, 작년 말에 관련된 법안들이 다 개정이 돼서 이제는 실제로 로봇들이 실외 배송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좀 많이 변화한 상황이다. 네. 그러면 뭐 이제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쿠팡이라든가 택배까지도 한다 치면 네. 그럼 이제 인건비 절감이 엄청나게 될 거예요. 네. 생각해보니까 쿠팡은 다 하잖아요. 음식 배달하고 네. 택배하고 네. 최고 수혜주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요즘 로봇도 많이 쓰고 계시고요. 쿠팡에서 실제로 뭐 물류 창고 안에서 물류 로봇도 쓰시고, 아니면 이제 배송하기 위한 방법의 그런 로봇들도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고, 뭐 쿠팡만 그런 게 아니라 뭐 CJ 대한통운, 롯데 글로벌로지스, 배민, 요기요 다 지금 로봇 쪽에 조금씩 관심 갖고 실제 로봇을 만들거나 아니면 로봇을 하는 회사들이랑 협력하는 형태로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미래 배송에 대한 부분들은 준비를 하고 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로봇은 뭐 추가 수당 이런 거 안 줘도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로봇은 뭐 24시간 와. 대신 로봇 자체가 비쌀 거야.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아직까지는 사람이 하는 게 더 싸요? 로봇이 하는 게 더 싸요? 사실 아직까지는 전체적으로 산업용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 봤을 때는 아직 사람이 더 낫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점점 사람의 인건비는 올라갈 거고 반대로 로봇의 가격은 점점 떨어져 가면서 이제 이게 언젠가 크로스되는 시기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로봇의 쓰임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있습니다. 5년 안에 될까요? 더 기다려야 될까요? 이게 분야마다 달라요. 이게 뭐 이제 산업용 로봇이냐, 네. 물류 로봇이냐, 아니면 휴머노이드냐 이제 이렇게 다른데, 일단은 저희가 제일 최고봉이라고 생각하는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계략적으로 추정을 해서는 이게 이제 진짜 사람이 쓸만한 수준까지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효용 가치가 생기는 시점 한 2030년 중후반 정도로 보고 있어서, 뭐 이런 이제 최고봉에 있는 로봇은 상당히 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근데 반대로 물류 로봇 같은 경우는 이미 인간보다도 싼 경우들이 훨씬 많아서 활발하게 보급이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럼 물류 로봇의 뭐 침투력은 어느 정도인지도 아직 사실 이게 로봇 쪽에서 통계가 없다 보니까 네. 이게 막 구체적으로 침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가 이런 부분에 좀 대한 이제 파악이 좀 어렵긴 한데 이제 운송도 보고 있고 해서 운송 회사들과도 미팅을 하는데 지금 일단은 도입 자체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상황. 재작년만 해도 거의 뭐 100대, 200대 수준이었던 게 이제는 거의 뭐 1000대 수준까지도 향해서 상당히 좀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러면 뭐 쿠팡 대구라던가 물류 로봇 도입했다는 데가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현장 분위기는 어때요? 저도 이제 몇 번 탐방 가봤는데 일단 사람이 없습니다. 일단 사람이 없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효과가 충분히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뭐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뭐 저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이제 공장이랑 다르게 완전히 구분지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이 활동하는 공간과 사람이 활동하는 공간을 구분지어서 할 수 있고 로봇이 있는 공간들은 완전히 무인화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이제 다른 산업보다도 제일 이 보급이 먼저 이루어질 수 있는 산업이지 않겠는가. 그러면 로봇 사업 중에서 가장 우선은 이익적으로 손익분기점 넘을 수 있는 사업이 물류 쪽이면 택배사들을 잘 봐야 되겠네요. 뭐 택배 회사도 그렇고 아니면 이제 그런 뭐 음식료 쪽 관련된 회사들도 마찬가지로 F&B도 네, F&B 쪽도 어느 정도 로봇이 활성화되면서 뭐 수혜를 볼 수도 있고 근데 물론 아직은 조금 이제 시간은 걸릴 텐데 미래는 이제 그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부가가치를 보면 서빙 로봇은 부가가치가 되게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작하는 회사가 별로 없더라고요. 네. 워낙 이제 가격이 네, 자꾸 네, 떨어지고 네, 있어서 네, 네. 물류 로봇도 가격이 비슷한 수준인 거죠. 분류 로봇도 이게 원래는 거의 대당 한 5천만 원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양산이 많이 되고 많이 쓰이다 보니까 가격이 점점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즘은 거의 대당 한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물론 이제 요거는 중국산 기준이에요. 네, 중국산 로봇들이 많이 쓰이고 있어서 이제 이런 로봇들은 많이 싸지고 있다. 이게 문제인 게 이렇게 되면은 저 투자하려고 서빙 로봇 투자하려고 알아봤더니 국내 회사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 우리나라 회사 중에서 로봇 회사라 그러면 물류든 서빙은 손을 못 대는 거고 네. 결국은 부가가치 높은 데로만 가야지만 이게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어디가 남은 거예요? 로봇 분야 중에서. 사실은 이제 그런 간단한 어떻게 보면 서빙 로봇도 그렇고 물류 로봇도 그렇고 대부분 휘달린 형태의 로봇들이요. 요거는 이제 그래도 난이도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이제 괜찮다, 좀 접근하기 쉽다. 왜냐면은 요 로봇이라고 하는 게 이제 관절수, 저희가 컨트롤해야 되는 그 제어에 대한 난이도가 높을수록 만들기가 어렵다고 많이 보는데 바퀴 달린 건 결국 바퀴가 뭐 2개에서 4개 정도니까 그것만 컨트롤하면 되는데 팔 같은 경우는 보통 하나당 관절이 뭐 6개에서 7개고 양팔이면 12개에서 14개고 다리까지 합하면은 뭐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 거의 50개, 70개 정도 되니까 약간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나아가야 되는데 뭐 사실 아직까지는 이제 한국도 이제 이런 개발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 계속 미진한 상태인 것 같다. 냉정하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이게 저도 느꼈던 게 손이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관절했을 때 여기서 명령을 내린다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실제로 근육에서는 여기 어딘가에서 쓰는 힘을 가지고 당겨서 이걸 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그 기술을 인간이랑 가깝게 하려면 더 점점 난이도가 올라간다. 훨씬 어렵죠. 네. 그러면 의료 로봇, 뭐 군사 로봇 이런 중에서 가장 그나마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하면은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말씀 주신 뭐 의료나 군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둘 다 저는 빠르게 보급될 수 있는 분야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사실 의료 쪽으로 또 유명한 회사가 미국의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고 이 회사는 이제 다빈치라고 하는 수술 로봇을 하고 있는데 이게 워낙 이 효과가 좋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뭐 대당 몇 억 비싸도 쓰는 약간 이제 어떻게 보면 청소기 로봇이나 서빙 로봇, 물류 로봇은 저희가 가격이 떨어져야 쓴다 이제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반대로 아예 명확한 효용 가치가 있으면은 사람들이 비싸도 쓴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고 수술 로봇은 이제 이런 수술 후의 후유증이라든지 수술 효과들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는 뚜렷한 장점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 분야는 이미 성공했고 앞으로도 더 커질 시장이라고도 보고 있고 군사용 시장은 이제 막 커지기 시작을 했다. 특히 이제 제가 방산도 보고 있는데 이제 러우 전쟁 이후로 전쟁의 양상 자체가 많이 변화했고 이제는 뭐 사람이 직접 가서 싸우는 것보다는 이제 드론이나 이제 이런 무인화된 장비들로 타격하고 공격하는 케이스들이 많아지고 있고 이게 뭐 단순히 뭐 이제 그런 전쟁의 양상 딱 바뀌는 것도 있지만은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요즘 병사 수가 부족하다. 맞아요. 미국도 뭐 이제 육군이나 해군 모집하려고 해도 사람이 안 모여서 큰 힘이다. 이제 이런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노동력 부족, 인구 부족에 대한 문제들이 떠오르고 있어서 결국은 이 군사 쪽도 무인화가 될 수밖에 없다. 단 한 가지 이제 우려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군사 로봇이면은 인명을 뭐 살상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이제 앞으로 많이 토의가 돼야 될 부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게 군사용 로봇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망가진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네. 그렇게 되면 그거를 다시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괜찮은 부분들만 다시 떼서 뭐 예를 들어 다리가 이제 멀쩡하면 다리는 다시 떼서 재활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배터리가 멀쩡하면 배터리 꺼내서 다시 재활용할 수 있고 뭐 인간이랑 다르게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유연하게
안전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터미네이터 같은 세상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저도 요즘 이제 그런 영상들이 많아요. 뭐 특히 이제 중국산 로봇들이 그렇게 군사용 로봇으로 많이 전환이 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 저도 이제 뭐 인스타나 이제 유튜브 쇼츠 이런 데서 보면은 이제 거의 다 화염 방사기를 달고 쫓아오는 영상 같은 게 있거든요. 상당히 소름 무서워. 돋고 무섭더라고요. 그럼 얘네들이 예를 들어 지금 뭐 드론은 뭐 워낙 정확도가 좋은 거 많이 봤는데 지상용 로봇, 군사용 로봇들도 많이 있어요. 군사용 로봇들이 이제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걔네들이 만약에 총까지 달고 쏘면 정확도가 장난 아니에요. 무서워. 아직 뭐 정확도까지 이제 저희가 확인할 길은 없기는 한데, 이제 계속 거기에 AI가 결합이 되고, 저희가 보통 뭐 다른 로봇 유형에서도 비전 카메라를 활용을 해서 사물을 인지를 해서 뭘 어떻게 잡을지 아니면 어떻게 할지 판단하는데, 반대로 이제 그거를 로봇의 총에다가 결합을 시켜가지고 위치를 딱 해서 이제 조준해가지고 쏘고, 이제 이런 기능들이 발전한다고 하면은 뭐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다. 왜냐면 사람은 쏠려면 평평한 데에서 자리 잡고 자기가 연습한 딱 그 수평을 맞춘 다음에 정지되는 상태에서 쏴야 정확도가 그래 올라가고 막 네. 그냥 달려가서 쏘면 대충 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얘네들은 AI를 학습이 다 돼 있으니까 경사도 이거 다 계산해서 네. 그냥 달리면서 쏠 거 아니에요. 근데 맞습니다. 정확도가 조준 사격이랑 비슷하게 나올 거 아니에요. 되게 좋은 포인트에서 말씀하신 게, 로봇의 최대 장점은 이제 사람이야 그런 걸 다 일일이 저희가 컨트롤할 수가 없는데, 로봇은 계산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반동에 대한 제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맞아. 가능해서, 뭐 사실 이제 저의 생각은 앞으로 로봇 대 로봇으로 싸울 가능성들이 더 높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람이랑 로봇이랑 싸울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전쟁은 다 로봇끼리 하거나 사람들은 이제 뒤에서 지휘하거나 이제 이런 형태로 가게 되지 않을까. 완전 어디서 싸워요? 로봇 대 로봇 싸우면 어디서 싸워야 뭐 돼? 산에서 싸워서 네, 여기저기서 싸우는 데는 똑같지만, 그렇지 사람들은 쏠려도 일어서다가 여기서 다 맞잖아요. 네. 근데 만약 로봇 강아지처럼 사족보행에 놓고서 여기다 기관총만 달면 네. 우리처럼 엎드려 쏴처럼 하는 게 막 시속 70km로 달려서 쏘는 거 아니에요? 네. 와 게임 끝판왕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도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고스트 로보틱스라고 하는 제일 유명한 군사용 로봇 회사를 투자를 하기도 했고, 그리고 현대로템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이제 그런 군용 로봇들을 개발을 해서 이미 육군에 시제품도 납품한 상황이어서, 뭐 이렇게 계속 이제 무기화가 되는 흐름들은 앞으로도 이어질 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국내에서는 군사 로봇은 어디 투자해야 됩니까? 군사 로봇 이제 투자라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제 뭐 LIG 넥스원, LIG 현대로템, 아니면 이제 로봇 쪽으로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